지금 여기 세입자분은 배당 요구를 날짜 안에 안 했다.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배당 요구를 했으면 1순위로 받고 2억 7천만 원을 가져가면서 끝나겠죠. 근데 막상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함정은 이쪽에 있어요. 진짜 무서운 함정은. 경매 회사도 날아가는 컨설턴트들 정말 막 도주하고 다니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오늘 야나두 경매 시간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예, 야나두 경매 시간이고요. 원래 오늘 다루려고 했던 야나두 경매는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 이제 요 내용까지 1강이 끝났죠. 예, 0강과 1강이 끝났었고, 이번 주에 2강, 3강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나요? 라는 부분으로 해서 2강, 3강을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예, 오늘 제가 이 속일리 효리네 민박 근처에 있는 타운하우스 경매권을 올려드리면서 댓글을 올려주신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면, 예, 시간이 되신다면 제주도 아파트 경매권도 영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왜 최고가 입찰을 하고서 미납을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1번으로 이분께서 주셨었어요. 제 영상에 댓글 좀 자주 달아주셔서 제가 참 감사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체크를 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했더니 바로 또 이렇게 사건 번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일단은 3일 남아 있는 경매권인데 일단은 많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야나두 경매를 찍으려고 했는데 결합을 시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야나두 경매라고 해서 워낙 뭐 초보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제 맘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야나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야나두 경매에서도 좀 다룬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체크남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까지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체크할 부분은 대금 미납 경매권 실전 사례. 그러니까 실전 사례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겠죠. 실전을 많이 겪어봐라. 요거를 먼저 맛배기로 한번 들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그 전에 야, 나도 할 수 있어. 경매 혼자 할 수 있게 가르쳐 줄게. 자, 대금 미납 사례 연구입니다. 이게 지금 그 문의하신 사건 번호인데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경매권입니다. 전용 84제곱짜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2평, 33평으로 부르는 그런 아파트고요. 이 내용을 좀 확대를 했거든요. 확대된 화면으로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1차 경매일은 2020년 2월 24일에 5억 5,200. 한 번 유찰 됐죠. 한 번 유찰해서 3월 30일에 70% 금액인 3억 8,600 진행을 했더니 한 분이 4억 3,100만 원을 써서 낙찰을 받아갑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대금을 미납을 하죠. 다시 이제 두 달 후에 3억 8,600에서 다시 법원에서 재경매를 시작을 하고요. 이땐 또 아무도 입찰을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 달 후에 30% 저감돼서 절반 금액이 되죠. 두 번 유찰되면 2억 7천에 시작을 했더니 이때 다시 두 분이 입찰을 합니다. 1등은 4천만 원 더 써서 3억 1천에. 근데 또 미납. 그래서 오늘 18일이니까 3일 후에 2억 7천만 원에 다시 한번 3차 경매를 진행하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미납을 할까요? 라는 내용에서 문의를 주신 거겠죠.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적인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낙찰 가격을 한 번만 더 체크를 하죠. 시세하고 낙찰가를 좀 비교를 해보는 의미에서 시세를 한번 볼게요. 4억 3천, 3억 1천에 받아도
왜 미납을 하는지. 자, 최근 매매 실거래가, 오늘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캡처한 거거든요. 5억. 지금 하나 나와 있는 거 5억 2,500. 뭐 실거래가 이런 것도 다 확인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금매로 나오면 한 5억. 일반 매매, 그냥 일반적인 평이한 시세는 뭐 5억 2천. 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이 감정가가 지금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좀 높긴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에 낙찰받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왜 미납을 했을까?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미납할 내용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죠. 예,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가 있구나, 뭐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추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근처 보통 이제 매각은 어느 정도에 되는가? 뭐 5억짜리가 3억이 될 수도 있고 2억 5천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거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최근에 아파트 그런 매각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한번 보시자고요. 가장 최근에 연동해서 낙찰됐던 사례들 보면 70, 76, 71, 93, 83, 7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상당하다. 뭐 파고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시세 대비 10% 먹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내에서 거의 낙찰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뭐 5억짜리라고 봐도 한 4억 5천 내외에서 낙찰이 됐어야 마땅하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일단 임차인 현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나무게시로 해서 주거용 전부 전입일자 보이시죠? 2016년 1월 26일에 전입을 했다. 확정일자 2016년 1월 26일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보증금은 2억 7천만 원. 전세 세입자겠죠? 야,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다. 2016년 1월 26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다.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네, 등기부등본으로 할게요. 등기부등본. 보면은 2016년 7월 8일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누구누구 씨로 해서 옆에 보시면 말소 기준 등기라고 나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내용과 요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요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대항력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적인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갈게요. 제가 아무리 사파 성향이라고 해도 알고 들어갈 건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권리 분석적인 부분에서도 좀 주요 내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한 장으로 끝낼게요.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한 장으로 끝내기.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소멸된다. 당연하겠죠. 이런 게 소멸이 안 되면 경매로서의 전혀 의미가 없죠. 이런 것 때문에 경매를 하는 거고 일반 매매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조심해야 되겠죠. 대부분은 소멸이 되는데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 입찰자는 낙찰 후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바로 권리 분석이라고 한다. 어떤 권리는 인수, 어떤 권리는 말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자. 그게 권리 분석이다. 별거 아니다. 인수되는 거를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자. 이게 권리 분석이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딱 정해서 이제 이게 기준이면은 그 위에 것들은 야, 얘보다는 더 빠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 해줘. 얘는 인수해야 돼.
이런 내용이 이제 인수되는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기준 딱 잡았어. 말소 기준 권리 잡았고, 야, 이 기준 밑으로는 야, 다 아웃. 얘네들은 모두 다 우리 법원 직권으로 말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예요. 기준을 잡아주는 애. 되셨죠? 자, 말소 기준 권리 검색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네이버 이미지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 중요하다, 인수, 소멸, 인수주의, 말소주의, 뭐 기준 해갖고 뭐 종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제가 그때 영강 1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자기 정파처럼 꾸준히 내공을 쌓아가지고 진짜 경매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거 그냥 일일이 뭐 외우시고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굳이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된다. 제가 하는 비유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에 얼마나 이런 태블릿이나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고 뭐 하나만 좀 알고 싶어도 막 다 나오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 외우세요. 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막 이만한 핸드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들고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외우고 계세요. 아니면 삐삐 막 이런 거 들고서 막 10103호 막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해. 지금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좀 패스할 건 패스해주고 실상에서 우리 다룰 수 있는 것들 만났을 때 바로바로 깨 부셔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제가 좀 이쪽에서 반응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조금 중요는 한 건 사실인데 조금은 내려놓고 저와 같이 하실 분들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설명이 됐어요. 된 거예요. 네. 자 그렇고 그럼 이제 앞에 다시 가서 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우리 뭔지 알았어요. 그쵸? 아까 처음에 볼 때는 뭔가 했었는데 이제는 좀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얘보다 위에 있으면 인수, 얘보다 밑에 있으면 소멸. 요건 됐죠.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는 걸로 해서 말소 기준 등기가 정해졌어요. 그렇죠? 날짜도 정해졌고. 그러면 이제 얘보다 이 세입자의 권리가 빠른가, 느린가를 봐야 되겠죠. 보세요, 날짜. 16년 1월이에요. 얘 16년 7월이고.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빠르면 인수사항이 되겠죠. 그쵸?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얘보다 위에 있으면 얘보다 말 그대로 빠르면 말소 기준보다 빠르면 그거는 어떻게 막 낙찰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얘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인수를 해야 된다. 얘보다 느린 애들은 모조리 법원에서 직권 말소를 해준다. 됐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날짜가 7월 8일 기존 등기, 말소 기준 등기가 7월 8일 그 밑에 있는 애들 12월, 19년 1월 뭐 가압류, 압류 뭐 어디서 들어온 애들 다 소멸시켜준다. 법원에서 걱정 말고 들어와라. 요런 거예요. 근데 얘보다 빨리 들어온 애 보니까 여기 임차인이 있네. 16년 1월 달에 들어온 애가 있네. 법원에서는 야 우린 얘까지는 책임 못 지니까 입찰 하실 분들이 미리 좀 조사를 하고 이거를 인수를 해야 되는지 이 금액을 따로 이 경매 가격 외에 따로 인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셔라. 이런 내용을 법원에서 또 고지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빠르죠? 1월 26일 됐죠? 그럼 빠르면은 자 일단은 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일단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가 들어오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1순위잖아요. 1순위. 말소보다 더 빨리 있는. 그러니까 더 1순위는 뭐 국세, 지방세 뭐 이런 이제 세금 관계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더 고수들의 관계예요.
막 이런 막 하늘에서 떨어진 고수들도 못하는 한 요런 거 사례로 보면 한 3단계, 4단계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런 수준은 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좀 일단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평이한 수준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요 금액을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 여기 보세요. 근데 배당 요구 없음 나오죠. 없음 나오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낙찰가에서 1순위로 받아가겠다는 요구를 말 그대로 안 했다. 안 했다.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 4월 29일까지 법원에서 자, 이걸로 돈 받아가실 분들 계시면 모두 신청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세입자분은 배당 요구를 날짜 안에 안 했다.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배당 요구를 했으면 1순위로 받고 2억 7천만 원을 가져가면서 끝나겠죠. 근데 막상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함정은 이쪽에 있어요. 진짜 무서운 함정은. 경매 회사도 날아가는 컨설턴트들 정말 막 도주하고 다니는 이름 바꾸고 도주하고 다니는 그런 케이스는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기도 하고 좀 실전에서 만나기가 좀 극히 희귀하기도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가고. 자,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으면 대부분 열의 9은 평이하게 끝난다. 배당 요구를 안 해버리면 지금 이분처럼 배당 요구를 안 해버리면 낙찰 가격에서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낙찰가는 낙찰가대로 법원에 내서 받아가겠다고 한 사람들끼리 돈잔치를 하고 이분의 이 임대 기간 그리고 이 보증금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설명이 됐죠? 그러면 자, 이 금액 플러스 4억 3천 플러스 2억 7천 이때 3월 30일에 낙찰 받으신 분은 얼마에 낙찰 받은 거다? 7억에 받으신 거다. 5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받으셨다. 그럼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될까요? 2억을 더 손해보면서? 아니면 크게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요 금액의 10%인 3,800만 원만 날리시고 포기를 해야 될까요? 포기를 하겠죠. 포기를 했어요. 근데 또 여기 또 낙찰자가 나타나죠. 3억 1천에. 이분 얼마에 낙찰 받았다? 플러스 2억 7천. 5억 8천에. 자, 5억 8천에 받았는데 이분은 뭐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없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그 당시에는 뭐 7월 달에 5억 8천에도 나는 받을 수 있어. 라고 했으면은 대금 납부를 했겠죠. 난 시세보다 뭐 7천만 원 비싸도 경매가 좋아. 나는 그냥 경매로 해서 낙찰 받을래. 했으면 대금을 내셨을 텐데 대금을 또 미납을 해서 지금 또 재경매 나온 거잖아요. 이분 2,700만 원 날렸겠죠? 경매 수업료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좀 알아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아파트 뭐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이 있나 없나 확인해라. 그렇죠. 대출 있으면은 전세 들어가면 후순위가 돼갖고 밀려버리니까 대출인지 확인을 하고 대출이 없으면 바로 계약서 쓰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도장 땅 받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안 받은 사이에 또 소유자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결국에 이제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구한테? 이후 소유자. 내가 이제 중간에 여기를 지금 적법한 전세 계약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중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바로 대항력이거든요.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항력이 없으면 정말 그냥 눈물 머금고 돈 날리는 분들 진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평생 모은 돈들 날리고 막 그런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예를 들면 김포 아파트들 막 그랬을 때 저도 막 같이 좀 막 그랬던 적도 많은데, 나쁜 집주인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된다. 네, 전세 계약하실 분들은 대항력,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소유주가 있고 임차인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둘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이후에 양수인이라는 건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대항할 수 없으면 쫓겨나고 보증금도 못 받고 돈 떼이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 도장이랑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런 것만 좀 확실하게 하셔도 대항력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되셨죠? 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긴 또 그렇고. 자, 그러면 지금 33분 됐거든요. 일단은 1편 여기서 끊을게요. 1편 여기서 끊고 2편에서 이제 법원 사례 같은 것들 연구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실무에서 들어갈 부분들을 제가 2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죠? 이게 오늘 야나두 경매 본격적인 강의 2편인데, 어떻게 보면 좀 중급 이상 과정이에요. 제가 실제 뭐 경매 강의나 강연 같은 거 할 때. 근데 언제 어느 때 들어와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우리가 좀 월반을 했다. 체크남이랑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공부할 거다. 그리고 좀 급하게 생각했던 게, 이게 3일 후에 또 입찰이니까 혹시라도 이 건에 입찰하려고 하셨던 분이 제 영상 이 컨텐츠를 보시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입찰하지 말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야나두로 조금 앞당겨서 월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언제까지 경매 시작만 할래? 나도 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게 가르쳐 줄게. 되셨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편에서 대금미납 사례 연구 2편에서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오늘은 야나두 경매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